코로나19로 자연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숲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푸른 숲 조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건강하고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고 산림 강국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산림지킴이 박종호 산림청장과 함께 사람 중심의 산림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리 국토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것 바로 산림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가깝게 숲과 산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숲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산림 자원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박종호 산림청장 모시고 우리나라 산림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산림청 하면 말 그대로 산림을 관리하는 곳이다 싶긴 합니다. 그러면 나무만 심는 곳인가라는 또 의문도 드는데 산림청 소개 좀 해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산에 나무 심고 가꾸고 그 이제 목재 생산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산림 재해, 대표적인 게 산불, 산사태, 또 병해충 방제 같은 산림 재해를 예방하고 또 생겼을 때 대응하고 하는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은 우리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의 그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보존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크게 보면 그렇게 세 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기예보 보면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니까 산불 조심해달라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가을철에 산불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가을철 산불이 보통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하고 있는데 10년 평균 보면 한 27건 정도 나오고 근데 올해는 벌써 그것보다 한 40% 이상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고 다행히 이제 대형화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바람이 좀 약하고 아직도 산은 이렇게 낙엽은 젖지만 일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자꾸 이제 기후 변화 따라서 이제 다양화되는 것도 이제 전에는 봄철 산불만 다양화되는데 네. 특히 더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연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음 달 15일까지죠. 그러니까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라고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이게 산불 대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네요. 산불 대책본부를 저희 중앙에서 구성돼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우리 소속기관에서 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으로만은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또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현장의 산불 감시들한테 첨단 스마트 단말기 같은 것들을 보급을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찾아내고 또 이렇게 산불이 이제 입산자 실화가 전체적으로 44%거든요. 전체 산불 중에 95%가 사람에 의한 실수고. 그래서 이제 예방만 잘하면 어떻게 보면 산불은 안 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있는 인력 자원, 장비들 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런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11월은 상당히 특별하고 중요한 한 달입니다. 1995년부터 11월 한 달을 숲 가꾸기 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네. 들었어요. 근데 심는 정책이 아니라 가꾸는 정책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황폐한 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0년대서부터 나무 심기 시작해가지고 나무가 이제 가꿔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97년 IMF 때 이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꿀 시기가 돼서 심은 나무들을 가꿔줘야만 흔히 말해서 속가배기를 해줘야만 경제적 가치가 통직하고 굵은 나무들을 생산할 수가 있고 속가배기라는 거는 옆에 있는 나무들 중에 좀 덜한 애들을 뽑아줘야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를 들자면 이제 3,000분을 심었다 그러면은 네. 궁극적으로 벌채할 수 있는 거는 500분인데요. 중간에 이제 10년에 한 번씩 가지가 너무 많이 나거나 네. 큰데 이렇게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는 경제적 가치 있는 나무를 해야 돼요. 멀쩡한 나무 베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옆에 애들을 또 베어줘야 다른 게 잘 큰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당연히 벌채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이 탄소 저장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나무가 다 컸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자기 몸에 저장하는 게 나무가 크는 건데 지금 나무가 더 안 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솎아줘야 되는 거죠. 솎아서 그 나무를 쓰고 그 있는들이 또 부피 생장이나 수고 생장을 해가지고 해야 돼서
50년 된 생들 이런 거는 대줘야 된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숲에 빛이 들어가면 그 훨씬 생물 다양성이 많아져요. 숲을 가꾸는 거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거죠. 미래목이라고 해서 미래목을 남기고 그 미래목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걸 배제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이제 우리 전문 우리 기능인들이 그런 작업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K-포레스트라는 특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건 예.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이제 팬데믹 상황하고 또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저희 K-포레스트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K-포레스트 추진 계획은 이제 기본적으로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그런 비전 하에서 4대 뉴 노말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디지털 비대면 기술을 우리 산림 분야에서 도입하는 거라든가 저성장 시대의 그 산림 산업의 어떤 활력을 촉진하는 거라든가 또 임업인의 어떤 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임업직불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가 이제 일상화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우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어떻게 해서 넷제로에 산림 분야가 어떻게 기여하느냐가 이 K-포레스트 추진 계획의 핵심입니다. 임업인들에 대한 정책, 임업직불제도 뭐 준비를 하고 계신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산에 우리 가시면 3분의 2가 개인산이에요. 산에 가실 때 내가 지금 다른 분의 산을 내가 공짜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유지를 예. 저희가 어쩌면 예, 근데 이제 농업 분야나 이런 데는 아시다시피 이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공익적이다 해서 그렇죠. 직불제를 주잖아요. 근데 이제 산림 분야는 생산 활동도 못 해요. 환경 공익 기능 때문에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사유권을 행사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죠. 더군다나 도시공원 일몰제가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서 그거 해제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럼 우리 산은 여태까지 규제만 해놓고 아무 보상도 안 해주느냐 해서 그 공익직불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져서 조금은 저희들도 이제 그걸 검토를 해야 돼서 지금 국회에다가 의원님들께서 법안 발의를 하셔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도 산에 가실 때 내가 이게 공짜로 쓰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누군가의 어떤 사유재산을 내가 이렇게 공짜로 쓰고 네. 이용하고 있거나 해서 조금 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산림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제15차 세계 산림총회가 내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이번 총회 어떤 의제를 가지고 열리게 되나요? 유엔이 주최하는 세계 산림 올림픽이라고 보면 됩니다. 6년 만에 한 번씩 개최되고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49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유치를 했고요. 6년 만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가 유치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아젠다를 이제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한데 국제적으로 뭐 한류니 뭐 이런 것들 K-팝이니 여러 가지 네네네. 인정을 받는데 우리 산림 분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 네. 산림 녹화 성공 사례하고 산불 예방 진화 시스템은 금년에도 유엔에서 그 FAO에서 한국의 그런 평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해서 그 이 세계 산림총회를 통해서 널리 이렇게 알려서 우리가 K-팝, K-한류 중에 우리 산림 분야도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서 우리 한국이 또 세계 경제 12국가에 걸맞는 국제사회 여러 가지 산림 분야가 기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널리 알리고 피스 포레스트 이니셔티브라고 평화 산림 이니셔티브라는 데가 이제 접경 지역에 여러 가지 분쟁 때문에 산림도 황폐화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삶에 피폐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를 이제 뭔가 이렇게 산림 복원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삶에 동기를 부여해주고 좀 뭔가 이렇게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하는 것들을 산림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게 피스 포레스트 이니셔티브인데 저희들이 그것도 하나의 큰 아젠다로 해서 세계 산림총회에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즘 들어서 도시숲 이런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치유 공간으로서의 그 도시 안에 있는 숲을 활용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앞으로의 50년은 어쩌갈 거냐. 보니까 이제 벌써 인구가 90%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고 네. 그래서 과거에 뭐 대표적으로 휴양림 같은 데도 숲과 계곡에 있는 산간 오지에다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애들 데리고 또 이제 고령화 시대에 노인분들이 4시간, 5시간씩 차 끌고 가는 게 맞느냐. 그래서 도시로 이제 숲이 내려와야 된다. 산림 정책이. 그래서 휴양, 치유,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을 도시의 숲을 만들고 필요하면 그다음에 있는 숲에다가 그런 것들을 해서 해야만
국민들이 거기에서 삶의 질도 높이고 산림의 환경 공익도 높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정부는 거기에 맞춰서 도시 지역에다가 뭔가 이렇게 산림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석삼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해서 저희들이 인프라를 얘기해 금방 알아들으니까 유아숲 체험원, 숲유 체험, 유아숲 체험원. 예, 그다음에 요즘 이제 뭐 스마트 가든, 네네. 그다음에 뭐 수목원도 저희들이 세종수목원도 최초로 도시명 수목원. 그렇죠. 얼마 전에 문 열었죠. 그런데 가서 만나는 것들이 다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그렇죠. 만나고 있는 거다는 네, 거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저희들이 인프라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무슨 숲해설가라든가 숲치유지도사, 숲길 체험지도사 이런 네네. 다양한 자격제도를 만들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근거나 기반을 마련했죠. 또 요즘은 캠핑하는 분들이 늘면서 캠핑하려고 산을 찾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숲속 야영장을 지금 이제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국가가 하고 있는 것,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별도의 숲속 야영장도 있지만 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휴양림 전체 134개 중에 113개를 우리 휴양림이 가지고 있는 숲속 야영장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별도로 숲속 야영장만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그 야영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뭐 한강변에도 네, 뭐 많이 맞아요. 늘어나듯이 그렇죠. 최근에 급격하게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휴양림 같은 경우도 앞으로 도시 지역에 만드는 그런 휴양림은 숲속 야영장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숲에서 행복과 일상을 찾는 그런 국민의 삶을 하는데 저희들이 좀 기여하려고 그렇게 숲속 야영장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뭐 산, 숲 전부 예전부터 좋아하던 곳이긴 합니다만은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치유받고 조금 더 힐링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숲치유 지원 사업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자랑해 보시죠.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숲치유 시설이나 휴양 시설이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이제 클로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자가격리 시설 같은 걸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우리 영웅들 있잖아요. 네네. 그 우리 정부나 또 코로나 우울증을 걷는 사람들 위해서 숲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를 할 계획이고 지금 조금 더 팬데믹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지금 2차 유행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역할을 앞으로도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청장님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산림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나 정책의 디렉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전 세계 학자나 이런 데서 미국의 초대 산림청장이 핀초라는 분이 얘기한 게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산림의 경제 환경적 기능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 산림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항상 이용과 보전의 그 접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저희들이 가장 큰 일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잘 찾아서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국토의 63%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목재 자급률은 16%밖에 안 돼요. 84%를 외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을 이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바꾸거나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임업인들 지원하고 임업 직불제하는 직불제. 부분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도시 지역의 여러 가지 산림 인프라를 만들어서 미래 우리 3만 불 이상의 우리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산림 분야가 도시 지역에서 하겠다는 우리 집 부분하고 바로 옆에 있는 숲들. 예. 그다음에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가 이제 일상화되는 것 같아요. 자꾸 지금 뭐 대형 산불도 많아지고 뭐 췌장 장마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안전한 산림 예를 들어 산불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안전한 산림을 만드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산림 분야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산림 K-한류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부분을 이제 널리 이렇게 알려가지고 우리 뭐 한국의 어떤 좋은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산림 분야가 기여하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삶에서 산과 숲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산림청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많은 국민이 푸른 대한민국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힘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적으로 김치 담그기가 한창인 요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채소 소비를 늘리고 김장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김장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알뜰하게 김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김장편은 김장에 필요한 각종 채소와 고기 등을 구매할 때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캠페인인데요.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로컬푸드 직매장 등 3,500여 개 매장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금액 10,000원 이상부터 할인이 적용되고 최대 10,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회원 대상으로 20% 할인이 적용되고요. 전통시장은 모바일 제로페이에서 할인 상품권을 다운로드 받아서 결제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싶다면 해당 쇼핑몰에서 20%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역별로 김장 시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중부권은 12월 2일까지 진행되고요. 남부권의 경우에는 12월 초에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김장편 캠페인 외에도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12월 24일까지 김장용 채소류를 20% 할인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잘 활용해서 우리 농촌은 살리고 김장 비용은 줄이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휴대폰 등으로 농작물을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이 도입되면서 도심 텃밭 가꾸기와 주말 농장 등 도시와 농촌의 벽을 허무는 치유 농업과 스마트 농업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농업 기술은 많은 연구 성과를 보이며 세계 시장에서도 높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연재해로 인한 농촌의 피해와 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은 가운데 우리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농업 분야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준비가 한창입니다. 스마트 농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는 있다지만 우리나라 모든 농가들이 그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우리 농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농촌진흥청이라고 하면 일단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막연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농업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부흥시키는 곳이다. 이 정도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좀 더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농업이 어려울 때 식량이 작업이 안 될 때는 녹색혁명을 통해서 식량 작업을 달성했고요. 통일배를 만들어냈죠. 통일벼 만들었죠. 네. 네. 그다음에 우리 또 겨울철이 되면은 과거에는 생산하지는 못했던 뭐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들, 뭐 딸기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먹을 수 있게끔 비닐하우스를 또 개발해서 백색혁명을 이뤄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또한 소멸화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들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적은 노동력으로서 생산성을 높이면서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또 농업인들한테 보고하면서 또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농산물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는 그런 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올해 정말 역대급이었잖아요. 네, 여기에 그렇습니다. 태풍까지 올라오면서 농가 피해가 참 컸는데요. 네. 첫 취임하시고 일정이 수해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뭐 유례 없이 가장 긴 장마, 54일간의 긴 장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물의 생육에 그 태양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조량이 좀 부족해서 뭐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쌀 생산량이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 생각했던 보다는 그 뒤에 또 기상 여건도 좀 괜찮았고 직원들과 또 농업인들이 애써준 덕분에 그렇게 많은 또 감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상재해 이후에 배의 생육들을 다시 배라든지 작물 생육들이 복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물 관리 요령이라든지 또 병해충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뛰면서 직접 또 쓰러져 있는 비닐하우스를 같이 일으켜 세우고 그 농작물을 또 처리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농민들과 같이 해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기상 문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건지 이걸 네.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은 좋은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농작물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기도 하지만은 이게 사계절 계절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기상 변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기상 현상들이 우리나라를 또 피해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태풍도 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뭄이라든지 또 태풍이라든지 습해에 강한 이 농작물들을 육종하고 그에 대한 재배 기술들을 또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해가 발생됐을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거나 그 작물들이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재배 기술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긴 하지만 비가 쏟아져도 아니면은 뭐 태양이 좀 없어도 잘 크는 벼 아니면 잘 자라는 과일 같은 것들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마음인 것 같긴 네. 한데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로 그렇습니다. 들리는 지금도 거죠? 보면은 이제 태양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작물마다 그 필요한 강들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추에 필요한 광이라든지 토마토에 필요한 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광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이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기술들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다 구축이 돼 있는데 그걸 현실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좀 장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버티컬 팜이라 그러죠. 실내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기술들도 지금 실증을 해나가고 있고 향후의 미래의 농업은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농업도 스마트 시대입니다. 취임식 때 스마트 농업을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강조하셨잖아요. 네. 제가 다른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스마트팜의 경우에는 물이 그냥 자동으로 버튼 하나만으로 이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네. 실제로 어떤 기술들이 적용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스마트팜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스마트한 농장입니다. 그렇죠. 농작물이 생육하는 데 필요한 환경 조건들을 과거에는 자연에 이제 맡겨놨었는데 이제는 인간들이 그걸 조정하면서 또 가장 작물이 생육하는 데 가장 적합한 환경 등을 이제 자동적으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되겠는데요. 스마트팜을 3단계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단순히 그냥 휴대폰으로서 원격에서 멀리 있으면서 이게 조절해 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햇빛 양도 좀 조절하고 네, 하고 물의 양도 좀 또 조절하고 개폐도 하고 또 네네. 환기도 시키고 하는 그런 그 것들이 정도 1단계 정도. 그게 1단계 정도입니다. 네. 2단계가 뭐냐면은 데이터들입니다. 각종 수랑 구성 요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표준화된 데이터들이 이 수랑 구성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어떻게 이 수랑 구성 요소들을 잘 조절해야만이 수량이 많이 나오고 품질이 좋은 품질이 나오느냐. 3단계는 더 나아가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센서 등을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최적을 계속 학습을 시켜 나가면은 어느 때가 가장 좋은 거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AI가 그거를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농업인들은 경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게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떤 작물을 심어서 어떻게 판로를 구축하고 또 어느 소비자들한테 어떤 맞춤형으로 우리 농산물 생산해 줄 거냐. 그게 이제 3단계가 되고 우리 시설원에는 지금 2단계까지 가 있고요. 네. 축산이 한 1.8단계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아직 식량 작물 우리 식량 자급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가 대부분이 먹는 식량 작물들은 아직까지도 초보 단계다. 그런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도입을 했을 때는 소득도 더 좋아져야 돼. 그러니까 돈만 많이 쓰고 소득이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소득이 올라간 사례들 좀 있을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단계까지 가 있는 시설 원액의 경우에는 익산에 있는 그 토마토 농장을 보면은 기존 한 1단계나 재래 방식의 그 온실에서 재배하는 토마토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평당 한 80kg 정도의 수확을 올리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최적의 행태의 그 환경이라든지 또 재배 방법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한 150kg 이상을 땁니다. 이게 또 소비지에서 필요한 토마토의 크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팜이 되면은 그런 크기들도 자연스럽게 조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고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품질도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또 노동력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농촌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스마트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만 초기에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다면 앞으로의 또 축산의 문제가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자동적으로 이게 좀 분뇨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스마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가들의 소득을 오히려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스마트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식이 참 반갑더라고요. 남극 세종기지에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한 식물 농장을 설치해서 직접 과채류를 가꿔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네. 하던데 이 내용 직접 소개해 주시죠. 사실은 10년 전에 저희들이 남극 기지에 스마트팜 형태의 컨테이너에 엽채류를 재배할 수 있는 것들을 보냈습니다. 그 시설도 조금 교체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된 시설로 바꿔서 이번에 11월 달에 보냅니다. 과채류까지 또 생산될 수 있는 애호박을 키워서 고추도 키워서 이제는 한국에 있는 된장찌개를 남극에서 직접 맞아요.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치유할 수 있는 그 향수병을 그런 기지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지금부터도 주위에 있는 일본 기지에서도 한국에 들어온다는데 언제 들어오냐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스마트팜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좋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설 하우스보다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노지 농경지가 더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디지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농업 추진단을 출범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 농진청에 제가 와 보니까 상당히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토양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데이터들입니다. 토양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양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장 단위로 전국에 있는 토양 데이터들을 갖고 있습니다. 농진청이. 그다음에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와 같이 농장 단위의 기상 정보 그러니까 그 농장 단위의 온도라든지 또 강수량이라든지 상당히 미세한 정보들이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토양에는 이런 기상이 있으니까 어떤 작물들을 재배를 해야만이 가장 적합한지를 우리가 최적지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농촌의 소멸화라든지 고령화에 관련된 이 부분들을 좀 젊은 애들이 시설과 축산만 그렇죠. 도전하는 게 아니고 노지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노지 디지털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또 이거는 민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꼭 해내야 될 하는 과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달에 디지털 농업 추진단을 구성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중점적으로 이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어느 산업이든지 간에 새로운 세대가 관심 가지고 진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K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K 농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네. 이 내용도 직접 소개해 주시죠. 과거에 이제 농식품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할 때는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 수준이 한 63% 가장 수준이 앞선 미국을 100을 놓고 보면요. 한 63%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3점 정도. 지금 한 80점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80점이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보면 한 뭐 5위, 6위 정도 이렇게 되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새로운 무역을 하려 그러면은 좀 개도국의 시장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진출의 교두보로서 지금 농업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페아 센터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22개의 코페아 센터가 있습니다. 네. 우리 농진청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농업 기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식량에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전수하면서 그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표에 와닿는 거죠. 우리 농업 기술을 전수하면서 또 우리 농업에 관련된 농산업 기자재라든지 이것도 수출도 하고 외국에서도 이게 성과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니까 서로 이게 좀 특히 이제 좀 개도국에 있는 대사관 쪽에서는 문의가 쇄도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좀 자기 나라도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 분야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남극 쪽에 관심이 좀 네.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 사막 지역에서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사막에서 벼 생산이 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물론 벼는 수생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도 조직을 통해서 물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생육을 하면서 이제 배알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랍에미리트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한 97%가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또 그 나라가 좀 독특한 것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예요. 쌀을 생산을 안 하는데 전량 수입을 해가지고 먹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9.5kg 1인당 먹는데 네네. 거기는 한 95kg를 먹거든요. 우리보다 더 많이 먹는 나라예요. 쌀을. 그러면 그들은 계속해서 쌀을 수입해서 먹었던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게 뭐냐고 했더니 이게 농업 쪽에 좀 이게 사막을 어떻게 좀 이게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서 이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요구가 있었어요. 바닷물을 또 담수화 처리를 해서 그걸로 벼농사를 짓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담수를 해가지고 배를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는 일조 시간이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태양은 우리보다 훨씬 좋다고 우리나라보다도 봐야 되겠죠. 수량이 오히려 2배 정도 더 나왔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래서 물만 잘 챙겨주면 예. 근데 이제 물이 또 거기는 또 비싸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는 것이 이제 고랑 재배를 해가지고 물을 70% 절감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할 때만 물을 공급을 하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고랑 재배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성공을 했고요. 2차도 지금 지금 현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후 변화 대응 장관도 몇 번 그 농장을 계속 지금도 와서 보고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바닷물을 민물로 바꿀 수 있는 이게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농어촌 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네. 또 인력들이 수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 연구자들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신속하게 프리패스. 프리패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만은 청년 농업인 어떻게 양성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결국은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텐데 대안이 좀 있을까요?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우리 청년 농업인들을 어떻게 농촌에 정착시키게 하면서 성공시키느냐. 그래 농촌에서 쉽게 하면 대박을 날 수 있는 산업이 돼야 농업이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농촌에서 많이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이 이제 퍼플로션이라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좀 사형 산업이었던 것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붙으니까 새로운 부가가치를 그렇죠. 창출할 수 있는 신의 조건을 내더라. 오히려 기회다. 이게 고령화되고 소멸화되는 이 기회에 젊은이들이 좀 한다 그러면 도전한다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젊은이들이 진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에 대한 육성책들을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도 한 5천 명 정도를 한번 더 한농대와 졸업생과 같은 그런 친구들을 좀 육성해보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 겁니다. 네, 청년 인재를 육성해서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농업 기술 개발에 힘쏟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